모든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페어십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통화정책 중의 하나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미 파탄의 길을 가고 있던 세계 경제가 이번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아주 작살이 난 그런 상황이죠.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단 3개월 만에 얘네들 태세 전환 아주 시게 했죠. 이전에는 군사력이 곧 국력이었지만 자본주의 시장 정착한 이후에는 경제력이 곧 국력이 되었습니다. 왜? 군사력 키우려면 좋은 무기도 사야 되고 능력 있는 군인들한테 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코로나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작살이 났는데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여기 보면 확진자, 사망자, 발생률 대부분 1등을 하고 있죠. 그럼 GDP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매분기 원래는 평균 2% 이상 상승하던 GDP가 올해 1분기에만 마이너스 4.8%로 역성장을 했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겠죠.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력도 순위 싸움이에요. 얘네들 안 그래도 러시아랑 중국이 군사력 빵빵하게 키우고 있는데 돈 떨어지면 군사력 따라잡힐라 싶어서 아주 빠르게 경제를 정상화시키자 싶은 거예요. 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잘 돌아야 돼요. 그래야 가게, 기업, 정부 이 경제 3주체 간에 생산, 소비, 투자,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시장에서 돈이 잘 돌게 하는 정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얘네들은 최근에 어떤 선택을 했냐? 기준금리를 이미 0% 수준으로 내린 상황인데 경제 불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물론 이것조차 먹히질 않으면 최후의 수단인 재정정책까지 시행을 하겠죠. 재정정책도 이후 영상들에서는 다루도록 할 건데요. 보통 양적 완화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국가가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돈을 찍어서 시중에다가 직접 갖다가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세하지만 아주 이해하기 쉬우시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적 완화,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싱숭생숭해요. 간단하게 돈의 양을 불려서 돈의 값어치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를 줄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바뀌어버렸어요. 의역으로 하자면 현금 양의 증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현금을 찍어내서 직접 바로 시장에다 갖다 뿌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찾다 보시면 자주 나오는 문장이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다 라는 건데요. 여기 이 할아버지 이름이 제롬 파웰인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짧게 연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사회의 의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님이랑 똑같은 직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2020년 3월 23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을 돕고 통화정책이 좀 더 광범위한 금융시장에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채권을 매입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연준,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 찍어낸 달러로 시중에 발행되어 있는 채권을 사들여요. 자,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너네한테 돈 10억만 빌릴게. 대신에 1년에 이자 2%씩 주고 5년 후에 10억 전액 다 갚을게. 내가 방금 말한 내용을 보장하겠다는 증거로 문서 하나 만들어서 줄게. 이거를 계약 증거로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내가 돈 못 갚으면 고소를 하고 대신에 이거 그냥 채무계약서가 아니라 채권이니까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팔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갚을게. 이렇게 발행되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채권을 사고
채권을 샀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개인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증권이라고 하는데 증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영상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발행한 채권을 은행에 사요. 그럼 나는 은행한테 돈을 10억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개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었는데 원래는 정부기관이나 은행, 기업 이런 곳들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그럼 채권을 발행해서 판다 이 뜻은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뜻이고요. 채권을 매입한다, 채권을 산다는 뜻이죠. 이 말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참 쉽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사들인다고 했죠. 이 얘기는 연준이 시중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미국 정부나 시중은행의 채권을 사거든요. 정부는 잘 아실 테고 미국 은행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연준이 시중에서 채권을 사들이니까 채권을 들고 있던 개인이나 시중은행, 정부에 현금이 딱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겁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 불황이 찾아왔을 때도 양적 완화를 실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할아버지인데 당시에는 벤 버냉키라는 할아버지가 의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바로 양적 완화를 시작했었는데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총 3차로 진행을 했었는데 자산 매입 규모만 4조 5천억 달러로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5천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시중에 갖다 뿌렸습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에요. 이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1년 총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6년 동안 매년 미국은 시장에다가 갖다 뿌린 겁니다. 이래서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돈을 막 뿌린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 사람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어요. 참 웃기죠? 자, 그럼 미국의 양적 완화의 효과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황의 대표적인 지표로 보는 것들 중 하나가 실업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10%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여겨지는 4%대 실업률로 경제회복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양적 완화 참 로맨틱하고 성공적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시장에 풀어놓은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겠죠. 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놓았는데 경제까지 화랑기에 접어들면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경제적 버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적 완화는 2014년 말에 종료를 했는데 양적 완화 종료는 말 그대로 돈을 더욱 많이 찍어내는 걸 그만둔다는 거고 본격적으로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시기는 3년 후인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예요. 보이시는 그래프의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 하늘색은 물가상승률, 연녹색은 실업률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화랑기에 들어서면서 2016년부터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바로 돈을 회수해서 경제 안정화를 시켰는데 2019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주 작살이 난 상황입니다. 이거는 2019년 10월까지의 그래프라서 기준금리가 1.75%로 찍혀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가 작살이 나면서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춘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실업률이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10%가 좀 넘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볼까요? 최근에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14.7%였고 지난달인 5월에는 거의 20% 가까이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 중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6월 5일 날 이 5월의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4일이니까 이틀 후에 발표가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실업률이 11%가 최고였습니다. 금융위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코로나가 얼마나 미국에 또는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입혔는지 가늠이 되시죠? 밑에 보면 바클레이즈가 현재 실업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어떤 경기 침체에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외에도 앞으로 미국은 재정 정책을 추가적으로 펼쳐서 경기 부양을 할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한국형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죠. 뉴스에서 아직도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냐? 1997년 한국의 IMF 때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에도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얘기겠죠? 먼저 한은의 양적 완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말까지 매주 RP를 무제한 매입한다. 공개시장 운영 대상에 11개 증권사를 추가한다. RP 매매 대상에 공기업 채권 8종을 추가한다. 대출 적격 담보증권에 특수채, 은행채를 추가한다.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사가 지금 당장에 돈을 갚을 곳들이 있는데 돈을 갚을 자금이 부족하니까 얘네들한테 우선 지금 당장 갚을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4월 2일에 발췌한 기사인데 보시면 한국은행이 유례없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돌입해서 4월 2일 금융기관 수요에 따라서 총 5조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이 기사를 보면 4월 2일 당시까지에만 우리나라 증권사와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돈이 5조 2,500억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빌린 거겠죠. 여기서 RP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P는 한국말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건데요. 한국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쪼개서 한번 볼게요.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조건이 붙는데요. 무슨 조건이 붙냐? 환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환매가 무슨 뜻이에요? 팔았던 거를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우선 지금 내가 이거 채권 한국은행 너네한테 팔게. 내가 나중에 다시 사갈 테니까 좀 사줘라. 지금 돈이 급하다. 대신에 내가 다시 살 때까지 그 기간만큼 이자 몇 %씩 내가 너네한테 줄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채권을 파는 거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연체를 막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 지금 당장 내가 신용카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큰 돈을 빌려서 신용카드 이자부터 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완벽하게 맞는 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맨날 경제가 안 좋다 불황이다 했는데 양적 완화를 왜 못했냐? 양적 완화는 기축통화 보유국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막 찍어내도 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먼저 미국의 달러나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서로 갖고 싶어하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도 사용되는 그런 통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돈을 막 찍어내도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원화는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면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요. 좀 심하게 말하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을 못 써. 여기 너무 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작정 양적 완화를 하면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긴 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부작용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작용이 훨씬 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경기 부양은 안 되는데 물가만 상승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결국 급격하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심각하면 외환 위기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통화량을 갑작스럽게 늘려버리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면서 미국이나 중국, 유럽, 여기에 계시는 이 형님들이 너네 왜 환율 조작하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무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런 부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양적 완화를 했느냐? 영상 초반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제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시작했던 양적 완화를 아직까지도 이어나가고 있어요. 경기가 좀 살아나겠다 싶어가지고 규모를 줄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죠. 일본도 최근에 무제한 양적 완화 시행을 공표했습니다. 양을 늘리는 거죠. 코로나로 경기 침체 위기에 빠진 유럽이나 미국도 다시 최근에 대대적인 양적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대국들이 양적 완화를 엄청난 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도 이에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사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돈 잘 버는 탄탄한 우량 기업들인데 그냥 지금 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 연체로 인해서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줄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기가 불황을 넘어서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맡아주고 관리해주는 그 누구한테도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크게 두려움에 떨면서 어디에도 돈을 쓰려 하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상태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미국은 대공황 때 이런 상황을 겪었었어요. 앞으로 영상들에서는 이전 사례들과 금융시장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양적 완화 기조에 있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지, 향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페어십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